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어린이집 교사 4살짜리 어린이를 폭행을 했죠. 네네. 경찰이 아주 그냥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음식을 뱉었다는 이유로 4살짜리 원생을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하겠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상하게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가기를 두려워하는 등 추가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내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아동학대하면 아주 혼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바람 잘 날 없는 김무성 대표는요. 네. 먼저 당청 간에 문제가 없음을 애써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청 간에 불편 없이 소통해 왔다면서 당과 청와대는 한 몸이다.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격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던 기업인 가석방 문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가석방은 80%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는 법무부의 준칙이 있다면서 이것을 깨고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 친박계가 반대하고 있는 박세열 전 의원의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강행할 생각이 없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의 그 김무성 대표 수첩 거기에 이제 청와대 문건 파동의 배우는 KY다라고 이제 적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죠.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수첩 속 주인공이 다름 아니라 김 대표 자신과 유승민 의원이라고 전해진 것에 대해서 음해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이준석 씨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이 이들을 지목했다고 하죠. 하지만 발언의 진원지인 음종환 행정관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행정관은 예전에 이정현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대표는 특히 일각에서 고의로 수첩을 노출시킨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고의 노출 누명을 씌우는 것은 더 기가 막힌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문건 배우설과 관련해서 해당 행정관 음종환이죠. 네. 음종환 행정관이 사표를 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그 행정관이 오늘 오후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찌라시 유출로 면목이 없다는 청와대가 또 다른 배후 문제로까지 번졌으니 참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앞서서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렇게 짧게 답변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십상시 멤버로도 거론됐던 행정관이 또다시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민 걱정을 덜어줘야 될 청와대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서 국민이 청와대를 걱정해야 될 지경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소니 해킹 사태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이 엇갈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쪽은 대화를 하자고 답변을 기다리고 또 한쪽은 강력한 채찍을 들기 시작한 형국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소니 해킹 사건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제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현지 시간 13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당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에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전면적으로 다뤄나가는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미국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겉으로는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있어서 이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시다시피 지난달 말에 남북 대화를 제안한 상황이죠. 앞으로 대화가 성사돼서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나 금광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이 논의될 경우에는 네.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이 다른 국가의 제재 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어서 향후에 협상의 폭이 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의 북한 대표부 안명훈 차석 대사가 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한미 군사 훈련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자는 자신들의 제안과 관련해서 미국이 설명을 원한다면 그 제안의 취지를 미국에 직접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오늘 쌍용차죠. 네. 해고 노동자 직접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쌍용 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회장이 오늘 오전에 경기도 평택시 쌍용 자동차 공장을 찾았습니다. 네. 마힌드라 회장은 금속노조 김득중 지부장과의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금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득중 지부장은 신차 티볼리의 성공을 해고자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을 위해서라도 해고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네, 포천시장 서장훈 포천시장이 구속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직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성추행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에 청구됐던 서장훈 경기 포천시장이 혐의를 그동안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오늘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오늘 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마자 곧바로 포천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의정부지법 정환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면세점 시장이 요즘 호황이라고 하는데 그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고 뭐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불황이라서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모두 지금 성장세가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유독 면세점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시장 규모를 봐도 2010년에는 4조 5천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그 2배인 8조 3억 원으로 네, 커졌습니다. 2배나. 예. 예, 또 올해는 그 9조 원 이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정부는 그 14년 만에 신규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용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이달 말에는 그 7년 만에 인천공항 신규 사업자 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네. 또 제주에서는 그 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서 이미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그 면세점 사업을 하던 기존 기업들이나 또 신규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면세점만 지금 17곳인데요. 네. 그 롯데와 신라 그 기존 사업자들이 매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이 나오게 되면 그 현대산업개발, 신세계, 하나갤러리아 등 이런 신규 사업자들이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제주에서는 롯데와 신라, 부영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작년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설명회를 했는데 무려 그 27개사나 참여를 해서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때문에 벌써부터 과열 경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이게 허가를 내주고 얻는 재원인 만큼 이를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했습니다. 네. 휘발유가 리터당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까? 예,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값이 리터당 1,50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예,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그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그 서울 지역 580여 개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이 리터당 1,598.30원을 기록했는데요. 예, 작년 초에만 해도 리터당 1,9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말에는 1,800원대, 11월 말에는 1,700원대 등 하향세를 나타내더니 올해는 아예 3주일 만에 그
1,500원대로 내려간 예. 겁니다. 예, 서울은 그 임대료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기름값을 내리는 속도가 가장 더딘데요. 예. 예, 평균값이 가장 싼 곳은 대구로 그 리터당 1,496.27원. 서울이 그 리터당 102원 비싼 겁니다. 네. 예, 또 정유사들이 그 어제 휘발유 공급 기준가를 그 리터당 49원씩 내리면서 그 리터당 1,300원대 주유소도 그 서울 9곳을 포함해서 전국 25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싼 곳은 충북 음성의 상평 주유소로 그 지난 주말부터 휘발유를 리터당 1,285원에 팔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경북 안동의 안동 VIP 그 셀프 주유소인데요. 휘발유 값을 리터당 1,299원에 팔아서 1,200원대 주유소에 합류했습니다. 네, 1,200원대 주유소. 네. 자, 지난해 취업자가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홀만 좋은 거 아니냐라고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작년에 취업자 수가 53만 명이 넘게 늘면서 그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 성적을 이끈 거는 그 중장년층입니다. 그 청년층의 취업은 여전히 양과 질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통계청은 오늘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그 작년 취업자 수는 2,559만 9천 명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요. 그 50대, 60대가 전년보다 각각 24만여 명, 20만 명 늘어나서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네. 반면에 그 15에서 29세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이보다 적은 7만 7천 명이었고요. 30대는 오히려 2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또 산업별로 보면요. 제조업 분야가 가장 많이 늘었고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이 그 뒤를 이었고요. 네. 반면에 농림업, 금융과 보험업은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네.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업률인데요. 이 청년층 실업률이 그 작년에 전년보다 증가한 9%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통계 기준이 바뀐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게 그동안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아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던 청년층들도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서 통계에 잡힌 겁니다. 또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작년 5월 기준으로요. 그 창업을 포함해서 첫 일자리를 구한 청년 가운데 약 19.5%인 76만 1,000명이요. 그 계약 기간 1년 이하인 일자리에 취직을 한 겁니다. 네. 그 5명 중에 1명은 그 2년 계약직으로 그 드라마 미생이라고 인기를 네. 끌었는데 그 장그래라고 있었는데 그 장그래만도 못한 일자리를 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이 IS가 또 한 번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번에는 앳된 10대 소년에게 러시아 정보 요원을 사살하도록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IS가 러시아 정보요원 2명을 사살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네. 더 잔인한 것은 어린 10대 소년에게 총을 쏘도록 한 겁니다. 영상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두 남성에게 소년이 다가가서 권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네. 처형을 집행한 소년은 지난해 11월 IS가 군사훈련 캠프에서 소개한 카자흐스탄 소년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는 그동안 여러 선전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만 어린 소년이 직접 총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엔 IS가 교황청을 상대로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을 받은 프랑스 주간지죠. 샤를리 에브도가 일주일 만에 최신호를 배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오늘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샤를리 에브도 최신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발생 일주일 만인데요. 네. 시민들이 최신호를 사기 위해 가판대 앞에 장사진을 이뤘고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미 매진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신호는 평소의 50배인 300만 부가 배포됐습니다. 사설에는 샤를리에 많은 새 친구가 생겼다며 지지해준 진정한 샤를리 수백만 명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표지에는 앞서 공개된 대로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이 실렸습니다. 다 용서한다는 제목과 함께 무함마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살리라는 글귀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네. 언론 자유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의 편집장은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라면서 샤를리 에브도를 옹호한 반면 이슬람 과격단체 전 지도자는 이슬람 법정에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전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문 중인 스리랑카에서 첫 가톨릭 성인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 70%가 불교도인 스리랑카에서 오늘 첫 가톨릭 성인이 나왔습니다.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도 콜롬보에서 군중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호세프 바스 신부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바스 신부는 17세기 네덜란드 식민 당국의 박해 속에 스리랑카 가톨릭 교회를 지켜낸 인물입니다. 이번 시성은 시성에 필요한 2개 이상 기적에 대한 인정 없이 이루어져서 더욱 이례적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시성을 위해 2가지 이상 기적을 요구해온 규정을 완화해서 더 많은 아시아인 성인을 시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황은 내일부터는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지난 12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4살 된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에게 추가 피해를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천지방경찰청장은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는데 반복되는 어린이집 피해 사례 이거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아이 안심하고 맡기고 출근하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아동복지학과 서영숙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육 관련 각 학교장 회의가 오늘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거기서 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 없었습니까? 굉장히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너무 엄청나다는 것과 그건 절대로 훈육이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모두 다 너무 놀랐고 네. 아주 분개하고 예. 이런 거는 정말 금했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들 모이셔서 말씀하셨다는데요. 네네. 저희들이 그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겨나는지. 그것도 뭐 1년에 뭐 몇백 건씩 말이죠. 이게 참 걱정이 되네요. 예, 정말 저희 아무리 뭐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든지 네. 뭐 이래도 그건 절대로 변명이 될 수가 없는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관리, 교사 관리나 예. 또는 양성 과정에서의 어떤 교사의 문제나 예. 또는 교사 개인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 예. 이런 모든 면들을 같이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린이집 원장은 네. 이거 훈육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훈육 차원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훈육 차원이라고 하면 저는 그분 원장 자격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 뭐 꼬추로라도 때리지 말았어야 됐을 것이고 네. 훈육을 한다는 것을 그 어린아이한테 밀치는 것으로 훈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아주 기본적으로 바탕에 저는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절대 훈육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훈육은. 예. 네. 하여튼 이런 사건이 뭐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이런 사건 많이 보도가 돼서 그냥 분노를 사고
샀고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교사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텐데 교사들 개개인의 인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인성검사 같은 거 안 합니까? 이 보육교사가 되는 데는 인성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은 학교에서도 네. 인적성 검사를 공식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재 교사, 교사나 이런 거 될 때는 인적성 검사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적성 검사나 또는 심리 검사를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의는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심리 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된 검사를 받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고 네. 인적성 검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사의 자질을 보는 기본적인 측면,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유념하고 네.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개개인의 인성도 인성이지만 네. 이 교육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교육도 받고 시험도 보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죠. 예. 그거는 뭐 두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그래서 걸 안 가르치셨나요? 아우, 예, 그 과목 중에서 그런 건 당연히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당연하죠. 교사의 기본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교사 양성 과정에 네. 어떤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를 더 해야 될 텐데 사실은 보육교사는 양성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네. 그래서 모두 다 이런 부분 얘기하면 저쪽에서 문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서로들 네. 의심을 한다 그럴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강화하자 얘기할 때는 예. 각각의 양성 과정의 어떤 연합회들은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었을 때 서로에게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기도 하고 아하.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공의롭게 결론을 내리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 교사 양성 과정과 자격 제도가 네. 어떤 쪽에서든지 정말 정비가 되고 더 잘 이렇게 질적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우리 실습하는 과정에서 네. 정말 한 달 동안에 그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실습 과정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저 선생님은 그 교사로서는 조금 현장에 나가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연성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양성 과정 중에서도 현장에서의 실습하는 과정 네. 그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실습하자면 실습 기간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지금은 그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이 졸업하는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점수의 하한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수를 어느 정도 이상 그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 해서 예. 양성 과정에서 좀 더 보완돼야 될 점이 있다. 우리 여러 가지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제가 다 흥분이 될 지경인데 네.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보육 관련 학회 활동도 하시고요. 또 네. 교육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네. 더 절실하게 느끼셨겠습니까만은 이것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아주 좋지 않죠. 예. 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말이죠. 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네. 또 이 박봉으로인데도 업무 강도가 세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개선 잘 안 됩니까? 그것을 개선해주지 않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그 빌미가 되는 거고 하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우선 오늘 같은 일은 아무리 전국을 갔다 하더라도 열악한 여건에 근무한다 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하죠. 예.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똑같이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학생을 졸업을 시키면 네. 어떤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그 대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보육교사 근무 시간이 10시간입니다. 예. 일주일 동안에 거의 5일간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받는 급여는 8시간 근무하는 같은 영유아를 챙기는 그런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거기에 한 70%나 60% 정도밖에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 교사의 급여나 이 처우 근무 여건들 개선에 아주 특별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가주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아프면 병원 가고 싶다. 보육교사들은 병원 갈 시간도 도저히 낼 수 없을 정도.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기니까요. 네. 어떻게 병원 문 열려 있을 때 퇴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저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챙기면 아이들하고 전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이 8시간 되면 뭐 정리를 하거나 다음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6시간 정도를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네. 남의 2시간들은 다음 준비도 하고 기록도 해놓고 정리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 어린이집이 12시간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12시간 운영을 하려면 한 교사 그 12시간 다 못 커버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어린이집에는 교사가 보조교사의 교사가 2교대를 하거나 적어도 한 선생님 오후반에 근무를 전문을 하는 근정교사가 한 30시간 더 배정되어야지만 네. 교사의 근무 강도가 지금처럼 그렇게 번아웃 그냥 너무 피곤해서 떨어지는 네. 그런 여건으로는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우리 정부에서는 뭐 10조 원을 때려 넣어도 저출산 뭐 도움 안 된다 얘기하지만 교사 20만 명, 24만 명 되는데 예. 이 교사한테 한 달에 뭐 10만 원만 올려줘도 1,000억이 드네 하면서 도저히 못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보통합을 기대합니다. 네. 유보 통합 문제는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유보통합을 시작을 했고요. 예. 많은 유보통합 조치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의 부분에 있어서 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똑같은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면에서 너무나 그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이 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네. 정부가 충분히 그 급여 면에서도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우리 사회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어떤 교사의 대우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한 것이죠. 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의 아동복지학과 서영숙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27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퇴근길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촌로 외곽 방면으로 웨딩타운에서 신촌교차로 구간이 밀리고요. 이어지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반대쪽도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까지는 답답한 흐름이고요. 세문안로와 충정로도 외곽 방면으로는 대부분 구간 시속 10km대로 지나고 있습니다. 종로는 종강역에서 신설동역까지 밀리고요.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 남산 1호 터널이 강남 방면으로 현재 모든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에서는 영동대로가 삼성역에서 항여울역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가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 동작대로가 이수교차로에서 사당역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네,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연간 2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못 막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9987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보육교사 직업 만족도가 낮고 급여나 복지 지원이 낮으니 지원자가 적고 그로 인해 채용 기준이 없거나 너무 낮아지다 보니 교사들에게 도덕적 또는 전문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연간 2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막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 남자의 정치 수다입니다.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도 요즘 매우 바쁘시죠? 네. 저는 별로 안 바쁩니다. 안 바쁘세요? 아니, 정치권에서 이렇게 요란스러운데 그거 방송하고 다니시는 것마다 보통 바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논평할 좀 가치가 있는 게 나오면 좋은데 네. 거의 그 뭐 이렇게 수준 이하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참 그 논평을 하면서도 정신적 피로감이 뭐 김경진 변호사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히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작년에 이 데자뷰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데자뷰를?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이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느냐 그것 때문에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사생활가 있느냐 없느냐로 논점이 바뀌어서 한 달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조홍천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찌라시 문건을 만들고 유출했느냐 여기서 출발을 한 것이 갑자기 지금 배우가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게 취증에 뭐 어떻게 보면 실언을 한 것이냐 엉뚱하게 지금 바뀌어서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 문건 파동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김무성 뭐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배후다라는 게 이게 그야말로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온 얘기고 뭐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국민들이 비판한다 하더라도 집권당 대표이고 또 삼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를 목표로 하시는 이 두 분이 뭐 그런 정도의 삼류 정치 공작을 했다면 이거 나라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대통령께서도 뭐 신년사에서 당청 관계를 동반자 관계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의 발언이 을 빗대서 본다면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 차기 원내대표를 유력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좀 드러냈다. 그러니까 동반자는커녕 거의 원수 보듯이 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그 시각을 읽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상징적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과 무관하게 청와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당을 바라보는 시각의 일단을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한 해프닝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런데 앞에 이 시간에서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청와대 참모진들이 김무성 대표를 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예리한 질문을 하셨네. 근데 뭐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그러던데요. 근데 김경진 변호사님, 그 홍문종 의원님 말씀을 쉽게 믿기가 어려운 게요. 우선 지금 작년 연말에 12월 19일인가요? 그 통진당 해산 선고 나던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친박계 의원들 몇 명만 불러서 지금 아침 조찬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공교롭게 이 김무성 대표를 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공식 이제 그쪽 청와대 쪽 설명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데 특히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만 특별히 좀 초빙을 해서 식사를 같이 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가 그때 당시에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신이라고 치면 김무성 대표가 최고의 공신일 수도 있는데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건 대통령이 부르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일부러 뺐다. 이게 이제 하나 보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신년 이 청와대 이 교례 모임에서도 보면 김무성 대표 주변에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지금 피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김무성 대표에 대한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다 피해갔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이 그런 시각을 일부 어떤 이상한 제기를 흘렸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밖에 제3자의 시각에서 그렇게 선뜻 납득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납득이 안 된다고요? 납득이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박상은 몇 명씩 술을 먹는데 뭐 엄정한 행정관은 뭐 실세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랬을 때 어떤 문건 배우 유술자로 본인은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 대표를 바로 거명한다는 것은 그 상하이 발언, 개헌 발언에서도 뭐 처음에 그 다음 날은 가만히 있다가 발끈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그러니까 뭐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김호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과 청와대와의 갈등이 청와대가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큰 전쟁 무슨 얘기냐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2015년 동안 국정운영에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볼 때는 청와대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빨간불이 들어온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한 방송에 이준석 그 전 비대위원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네. 그 행정관이라는 이가 방송에 나와서 그 팩트대로 말을 제대로 좀 해라. 네. 라고 하는 질책을 많이 했대요. 네. 그러면서 그 방송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네.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 행정을 그렇게 끝발이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한 올건이죠. 어떤 특정 패널을 방송에서 부르느냐 안 부르냐는 방송국에서 결정할 문제지 청와대 행정관이 나가게 할 수 있다 못 나가게 할 수 있다. 그거 정말 그게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실은 조금 벼슬만 높으면 저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게 취중 농담이냐 취중 진담이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준석 씨 얘기에 따르면 본인은 이제 원래 거기에 초대된 대상이 아니었고 손수조 씨 전화를 받고 11시쯤 뒤늦게 합류를 했었던 것이고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서너 시간 이상 술을 많이 먹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그래서 음종환 행정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고 본인은 술이 안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이 배우다라는 얘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준석 의원 얘기가 뭐 거짓이라든지 착각이라든지 그렇게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벌써부터 막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8187번님. 요즘 드라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만 봐도 막장 드라마가 쏟아지네요. 어찌 돌아가는 세상인지 걱정입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런 드라마 봐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지금 이제 이 사실은 이제 김무성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알게 돼가지고 음정환 행정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우선 일단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화로. 그래서 음정환 비서관이 이러이러한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조윤선 수석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해서 또는 만나서 이 문제를 따지려고 했더니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라든지 뭐 얘기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이 만남 자체를 지금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청와대가 당대표를 여당의 당대표를 대하는 자세랄까 태도 여당의 당대표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이렇게 홀대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 심각한 건 김경일 변호사 말씀한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무수석한테 당대표 전화해서 이거 뭘 애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냐. 네. 주의를 절하라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비서실장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자가 와서 지금 만날 수 없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여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화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할 때 뭐 하겠다 뭐 자주 만나겠다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집권당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통화하기가 이래 힘들구나. 네.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관이 술 먹고 사고 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 때 당대표가 주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비서실장이 총괄 책임이 있는데 항상 통화가 돼서 그놈 그거 참 좀 그 쓸데없는 얘기 좀 안 하고 다니게 하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화 자체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받았을 때는 한심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스스로는 뭐 소통한다고 얘기하지만 누구랑 소통하는지 도대체. 저는 좀 궁금한 게 말이죠. 그 메모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묘한 시기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만나거나 통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묘한 시기일수록 청와대 비서실장과 당대표는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시로 통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묘한 시기라는 것이 뭐 문건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묘한 시기에 행정관이 묘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묘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당대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묘하다는 표현이 저는 아주 상당히 묘해요. 이게 뭐가 묘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묘한 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김경진 변호사님. 이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던 태도 자체가 정말 묘한 것 같습니다. 아, 묘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지금 그 음정환 비서관 이게 사표 제출토록 했고 사표 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진작 이미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사표를 해버렸으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벌써 한 며칠 된 이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든지 아니면 문고리 권력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별로 내칠 생각이 없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자세로서 지금 청와대를 운영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년사에서 뭐 지난번 그 박상원 소장님 7명하고 대통령 식사하면서 정무장관을 직을 신설하자.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통 강화를 위해서 첫째 소통이 안 된다는 걸 핵심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우신 분들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보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은 저는 실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은 뭐 3인방은 아니지만 뭐 빅10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정무수석한테 십상시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들어간다. 그럼 당대표가 정무수석을 항상 부를 수 있죠.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윤선 수석이 아무런 힘도 못 썼다. 굉장히 중대한 상황 아닙니까? 행정관이 술 먹다가 문건 유출의 배우가 당대표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당대표가 전화를 했을 때 조윤선 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꾸로 청와대의 수석이 셉니까? 행정관이 셉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박상원 박사께서 얘기하신 대로요. 특보단을 만들면 김경진 변호사님. 도대체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금 있는 수석 비서관들하고 긴밀하게 어떤 국정 협의도 안 되는 판이고 당 대표하고 비서실장하고도 얘기도 안 되는 판에 특보단을 만들면 뭐 하며 그 만든 특보단하고 도대체 무슨 소통을 하시겠다는 건지 사실은 그 부분도 지금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청취자 문자도 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701번님께서는 적어도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사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고도 많은데 연초부터 청와대 앞에서 푸닥거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1451번님께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사이가 안 좋아도 단단히 안 좋다는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안타깝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저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거나 누구거나 몇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일이 있었다는 건데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다 알아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가지고 이거 수다를 떨어야 됩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생맥주 한잔 하면서 나라 걱정을 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박상원 소장이. 근데 뭐 당대표, 또 차기 원내대표를 이룩되시는 삼선호 의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온 나라를 흔들어 문건 배출에, 유출에 배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참 한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맥주를 먹든 소주를 먹든 우리가 별 관심이 없죠 사실은. 박상원 소장님께서는 계속 술 먹고 사고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술자리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다 큰 성인들이 맥주 한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청와대 행정관이 뭐 그렇게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중해야죠.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라면. 신중해야죠. 네. 특히.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냥 우리가 김경진 변호사나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 마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다 하더라면 누가 관심도 안 갖습니다. 이런 높으신 분들은 정말 특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각별히 자세가 좀 진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 좀 해야 할 만한 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신년 구상도 밝히는 기자회견도 했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또 분석도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제 새해는 바뀔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김경진 변호사님. 신년 기자회견 후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네. 공감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다면서요? 예, 한 55%, 한 60% 가까운 수치가 지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드릴까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들의 주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네. 그 참모들이 또 잘해야죠. 근데 아마 대통령 심기에 맞는 말씀만 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대통령께서 듣고 싶은 말씀만 하기 때문에. 예스맨, 예스. 예. 그래서 대통령께 그냥 이 순간 참고 넘어가시면 여론 뭐 크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순간 지나가시면 조용해질 겁니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 말하지 않을까 싶네요. 신년 기자회견 하루 전날 동아일보 사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설 제목이 뭐냐면 대한항공보다 못한 청와대의 대응 능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언을 하지 못하면 참모를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면을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운영위에서 김기춘 실장이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감 표시를 하면서 국면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김영환 수석 항명 사태가 났죠. 네. 김영환 수석 오늘 일간지하고의 그 대화에서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근무 활동한 대통령을 단독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민정수석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잖아요. 민정이니까. 비서관이지. 예. 6개월 동안 그 중요한 수석이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네. 그다음에 그 신년사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참모들하고 수기를 했을 텐데 최소한 청와대 참모들의 국민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대한항공 수준이다라고 비판받더라도 별 할 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야당 이야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창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3명의 당대표 후보가 있죠. 문재인, 박지원, 그리고 이인영. 네. 이렇게 세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변호사님. 지금 흥행몰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장사가 잘 안 된다고요? 네,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정동영 상임고문이 지금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흥행몰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정이 확 빠져버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보면 당명 이렇게 개정하는 바꾸는 논란이 불필요한 논란이 되면서 그거 역시 좀 김을 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 아니고 대의원이나 지금 권리당원 위주로 지금 이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역별로 이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결국은 국민들의 관심을 구조적으로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최종적으로 지금 유세만 하고 다니고 이 하루에 모아서 이제 한 날 투표를 한다는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부터 이제 투표를 하고 표를 까면서 올라온다면 거기서 열기가 고조되면서 좀 뜨겁게 이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열기가 달아붙게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그래서 경선의 방식도 그렇고 또 이 지금 최근에 생겼던 탈당이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흥행할 만한 요소들을 그냥 다 김을 빼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선 뭐 일단 등장인물 주인공들이 재미가 별로 없죠. 네. 뭐 DJ 때 비서실장 하신 도성지들 두 분하고 네. 그다음에 올던 386 한 분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김부겸 뭐 전 의원이나 만약 안철수 대표 뭐 등등 해서 정말 그 친노 패권주의 극복하겠다라고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얼굴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똑같은 드라마에 그 사람들 나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혁신 경쟁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당 지지도가 지금 굉장히 바닥인데 이 당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 산뜻한 게 뭐 귀에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결국 뭐 계보를 해체하니 안 하느니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거기다가 또 좀 뭐 일이 잘 안 되려고 하니 정동영 탈당도 있고 또 훨씬 재밌는 일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새누리당에 많이 있죠 지금. 네. 새누리당에서 매일 재밌는 일이 있으니까 부집인 이쪽은 매일 뭐 이렇게 왁자지껄 하고 뭐 그릇도 날아다니고 네. 일상도 깨지고 하니까 네. 이쪽 보지 옆집은 뭐 조용하게 뭐 잔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음식도 없고 음악도 없고 하니 옆집도 시끄럽고
시끄럽고 하니까 좀 관객들이 시끄러운 그 집에 좀 보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보이고 어찌됐든 흥행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박상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박지원 문재인 너무 양강구도가 초기부터 확 굳어버려 가지고 네. 그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콘텐츠 내용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좋은 내용은 아니겠으나 가령 뭐 문재인 의원이나 이렇게 이 박지원 의원 쪽에서 가령 뭐 다음번 공천 때는 뭐 국회의원 절반을 물갈이 하겠다. 그렇죠. 예, 뭔가 이런 쇼킹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게 이제 어떤 이슈화가 돼서 얘기거리가 될 텐데 사실 그런 쇼킹한 내용을 지금 전혀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관심 끌만한 요소가 상당히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도 지금 후보를 이제 뛰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하고 뭐 서로에서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친합니까? 원래? 친할 수가 없죠. 친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는 왜 이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측근들이. 안철수는 왜 그 저자 정현정 교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왜 뭐가 왜입니까? 이러니까 안철수는 왜 단일화 프레임에 빠졌을까? 안철수는 왜 후보를 양보했을까? 네. 친노에 대한 굉장히 서운함이 있는데 이제 문재인 의원이 아마 장하성 교수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찾아간 것 같아요. 네. 이런 정치적 의도는 있겠죠. 지금 생각 밖으로 문재인 의원이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요? 처음에는 뭐 원사이드하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래 봤는데 변수가 이인영 의원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거기다가 중도적이고 반노적인 안철수 세력이 만약에 가세한다면 문으로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언론에 내보내면서 안철수 지지층을 좀 안심시킨다든지 최소한 중립화시키려고 시도한 게 아니냐인데 두 분이 당분간 정치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은 제가 제 눈에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박상훈 소장님 말씀이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본인이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의 원인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잘못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재보궐선거에서 완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자숙하는 의미로 이제 지금까지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본인의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연탄 나르기 행사라든지 여러 행사를 하고 또 박원순 시장하고도 최근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도 나눴다는 것 같고 또 장하성 교수 불러서 경제 관련 토론회도 열고 이제 본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재인 의원하고 이 대립각을 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조금 안 좋은 요소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인 자기 정치적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또 이미지가 겹치는 이인영 의원이 지금 3파전 중에 한 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본인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초기보다는 조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정치권에서 말이죠. 오늘 한 신문 일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한 교회에 가서 강연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 얘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네요. 저도 아침에 뭐 방송에 그 황교안 장관 그 신앙 간정하는 것을 쭉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언론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좀 악마의 편집에 가깝다라고 좀 봐지는 것이 네. 뭐 김대중 씨라 했다는데 씨 두 분하고 나머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 했고 이 내용은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시련이 오더라도 이걸 신앙 속에서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DJ 노무현 때 공안검사들이 우리 김민희 변호사 했지만 그게 힘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특수부가 약진을 했고. 그러니까 팩트도 크게 다른 얘기가 없고 뭐 비슷한 맥락에서 두 대통령을 폄하하려는 내용도 없었고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시련이 오더라도 신앙심으로 극복하자. 뭐 이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이래 내보내는 것은 지난번 우리 문창극 총리 때 그 KBS 9시 뉴스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자제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훈 박사님하고 이제 기본적인 인식은 공유하는데 다만 그러면 황교안 장관이 그때 DJ 노무현 정부에서 얼마만큼 시련을 겪었는가? 사실은 별로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다. 승진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않았나요? DJ 정부 끝까지는 본인이 공안검사로서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잘 갔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2년 차 때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강정구 교수 구속되는 그때 지금 김종빈 검찰총장 물러날 때 그때 중앙지검 2차장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노무현 정부 중기 무렵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2차장까지 갔다면 사실은 전혀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 받고 쭉쭉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한 2, 3년 정도 불이익
불이익을 입었던 걸 가지고 어떤 마치 지금 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인사상 큰 불이익을 입은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그건 조금 좀 오버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그 내용을 전체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탄압을 많이 받았으니까 공안 검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보니까 오해가 풀렸다. 그래서 오히려 잘 나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되는 것이지 워딩 하나를 딱 따서 이렇게 편집해서 한다면 그건 뭐 문제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유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화를 끌고 온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독재로서 국민들의 민주화를 탄압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역할을 공안검사들이 상당히 도와줬기 때문에 민주정부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공안검사들이 물을 먹고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순리 중에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 신한 간증 내용을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보니까 아 공안의 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복귀시켰다 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 뭐 하실 얘기들이 너무 얼마나 무게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헌 공감관 미디어 연구소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연간 2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못 막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0419번님께서는 정규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몇 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을 남발하는 것도 한 요인이 아닐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0205번님께서는 교사들의 인성이 문제입니다. 자격증을 주기 전에 인성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7677번님께 주간 경향을 4268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남현민 신동의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훈이었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